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대규모 병력이 임꺽정을 토벌하러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그럼 병력 규모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들어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정부는 처음에 안 믿었대요. 너무 엄청나서. 아니 뭐 이런 짓을 한다는 이게 말이 돼? 이랬다가 이거 갑자기 이게 급하게 되니까 전날 정도에 알았거든요. 네. 당장 역마로 날려가지고 봉산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역에 있는 병력까지 다 동원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역에 있는 병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예 병력이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향리, 역졸이라는 게 사실 군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역졸이지 그냥. 어쨌든 그래서 병력은 500인데 전투력은 이게 좀 떨어졌을 것 같고, 전투력은 이제 포도총 부장이나 뭐 전문 포교나 몇 명의 군관 이런 사람들을 의지했겠죠. 그래도 500이면은 그 전에 20-30명 수준하고는 그럼요, 비교가 안 완전히 되는. 다르죠. 예. 예. 그래서 또 이게 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화를 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위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다 얘기하면 재미없. 또 임꺽정 보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뭐 신발 거꾸로 신고 갔더니 뭐 저기 누구 이렇게 쏘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진짜인지 모르겠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포위를 해서 공격을 했는데 임꺽정 때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걸 사슴 뭐 토끼몰이처럼 했는데 위로 도망가는 척하다가 밑으로 빠져서 뚫고 나가버린 거죠. 또 도망갔나요? 네, 그때 일당이 7명인데 이제는 임꺽정과 그 정예 두령들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뚫고 나가버렸는데 뒤지다 보니까 길목을 지키고 있던 포도청 부장 연천령과 한 명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죠. 지키고 있고 몰이를 하는데 다 거꾸로 역으로 빠져나와서 죽이고 뚫은 거죠. 그래서 또 실패. 또 실패. 서울에서 포도총 부장 한 명이 사살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땐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연천령이라는 부장이 여기서 살해가 됩니다. 이 연천령이라는 이름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실상은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화살에 맞고 죽었다니까 아마 매복하고 있다가 거꾸로 습격을 당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임꺽정 일당은 또 바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쯤 되면은 명종도 아주 그냥 머리가 꼭지가 돌 때까지 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명정실록 보면은 명정은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또 문정왕후가 올해 거의 뭐 명정치대 전체 동안 문정왕후가 득세를 했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어머니한테 여쭤봐라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끌고 가는데 여기서는 완전 노발도발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명정의 진짜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마마보이 아니에요. 진짜 명정 마마보이 아니거든요. 언제 조선국왕 이야기 할 때 한번 그 얘기도 하고 싶은데 명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마보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명정의 성격 한번 드러내는 게 이때인데 뭐 모든 집안 가택 수색해 뭐 비상경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때 어쨌든 실록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은 경기, 황해, 평안, 함경, 강원 이렇게 5개도에 파견돼 있는 무장을 갖다가 다 뽑아가지고 그 각 무장에다가 우수한 군관을 7, 8명씩 붙여서 황해도 전역에서 수색 및 토벌 작전을 벌리자. 그러니까 이거 거의 막 초토화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도적 체포 작전이 아니라 무슨 게릴라 이게 체포 작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임꺽정의 설화는 높아져가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청석골 얘기 같은 거 나와도 사람이 다 믿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최정예 수색 때가 왕이 그냥 이제 엄명을 했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뒤졌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임꺽정도 더 이상 달아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때 이 수색으로 잡히게 되나요? 이 대대적인 수색 작전 때문에 또 누가 잡혀왔는데 이게 또 뭐 가짜야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니까 그 중간에 그런 얘기를 좀 생략하기로 하고 그냥 바로 임꺽정의 최후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또 소설에서 크게 등장하는 남치근이 나오죠. 이분도 이전부터 여러 번 임꺽정 체포 작전에 동원됐다가 실패했는데 이 사람 확실히 좀 세요, 성격이. 그때 사실 뭐 이런 거 하려면 센 사람 쓰지 않겠어요? 이 남치근이 보니까 아주 능력은 뛰어나고 묵과 장원급제인데 성질은 더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역시 성질 더러운 놈이 일 잘하면은 그게 최고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을 안 쓰냐면 평소엔 이런 사람 쓰면 애꿎은 사람 좀 많이 다쳐요. 그렇죠. 좀
설득합시다 그러면 막 이러는 네.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무튼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얻어맞으니까. 그런 애가 조심조심 하다가 처음에는 착한 사람 보내 조심조심 하다가 지금 몇 번 놓쳤냐고. 네. 그럼 결국 센 사람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남치근의 일대기를 보면 이 사람은 센 사람이야. 네. 나 같으면 야구 애꿎은에 패면 어떡하냐 걱정할 텐데 네. 야 뭐가 무서워서 뭐 못하냐 그러면서 막 후드려 패는 역시 스타일이죠. 그 양아치 잡는 데는 또 다른 양아치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12월에 이제 임꺽정이 체포되게 됩니다. 근데 요 과정에 대해서 실록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잠깐 임꺽정의 소설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역시 그 하이라이트는 청소골에 산채하고 마지막에 장렬한 최후. 그렇죠. 예, 막 칼 들고 휘두르다가 화살을 갖다가 막 수십 발을 맞으면서도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죽는 그 장렬한 최후인데 체포돼서 압송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일당이 다 오진 않은 거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뭔가 싸우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시하게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예. 그 소두령들 남아있던 6명의 그 두령들은 많이 장렬하게 전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한심한 거잖아요. 아니면 예. 걔들은 즉석 처분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그리고 예. 이제 임꺽정 압송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항상 팩트는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꺽정의 여러 가지 그 소설에서 나온 극적인 것 중에 한양에서 시가전 벌인 것 빼놓고는 그래 나머지는 다 그다지 극적인 면은 없었네요. 왜요? 서림이 잡히는 것도 각색만 잘하면 남대문에서 그 상인으로 위장하고 있던 게 장무라비 하고 임꺽정이 있었는데. 멋있는 거라고 관련이 없잖아요. 아니 그럼 아무튼 서울이 크라이막스였고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동적일수록 팩트가 아니에요. 뭐 어떡하겠어 그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임꺽정은 현장에서 죽지 않고 예. 잡혀옵니다. 어떻게 잡히게 됐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제일 아픈 거는 이 최후의 장소가 구월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서 잡혔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12월 겨울에 추운 데서 추격전 하다가 포위돼서 잡혔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기재잡기라고 네. 거기에 임꺽정에 대한 극적인 얘기가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구월산 쪽에서 이제 도주하다가 군대가 포위를 하고 쭉 가는데 이제 집집마다 수색을 하잖아요. 네. 그 제가 봤던 마지막 임꺽정 드라마에서는 아마 요걸 묘사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헷갈리네. 임꺽정 드라마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70년대에도 네. 한번 나왔었고. 그 말 타고 가다가 화살 맞는 서림이가 보고 저놈이다 그래갖고 뭐 네. 화살 맞는 것도 있었고 무슨 보니아 클라이드처럼 막 네. 매복해 있다가 쏴버리는 거 있었고 아니면 그 수색하는데 군관복 입은 애가 막 저기 집에서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는 내가 수색했으니까 없다. 그 임꺽정이 지가 변장을 변장을 하고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군인들하고 합류해서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가다가 갑자기 뭐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요. 네. 그거 보면 또 군관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 복장은 했던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는 조선군대 하면은 하도 맨날 못 싸우고 이래가지고 훈련 안 됐다 이러니까 엉망인 것 같은데 딱 가다가 갑자기 배 아프다고 뒤로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웃기는 게 도둑들이 군기가 센 것 같지만 도둑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은 아프면 쉬잖아요. 네. 아프니까 쉬겠다고 그러니까 조폭 논리로는 이게 괜찮은 논리인데 임꺽정이 군대를 안 갔다 왔네. 그게 문제였죠. 예. 그러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뭐야 이거 감히 작전 중에 아프다고 지가 빠져? 쟤 뭐야 쟤 누구야? 이래가지고 체포됐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기재잡기에 있는 얘기고 뭐 그 전해준 분이 내가 봤던 직접 본 얘기야 뭐 이렇게 했대는데 모르겠고. 뭐 어찌됐든 간에 좌우간 그 자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친 건 아니고 잡혀가지고 압송이 됐고 압송이 된 다음에 뭐 차명을 당했는지 뭐 어떤 형을 당했는지 보나마나 뭐 차명을 당했겠죠. 이건 강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차명을 당했을 텐데 중요한 건 최후는 좀 허무합니다만 또 이거 깊이 들어가 보면 허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자세하지 않으니까 뭐 좌우간 그렇게 해서 압송돼서 처형되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끝난 건 끝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임꺽정 일당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 임꺽정의 가족하고 제일 궁금한 건 저는 가족보다 서림이에요. 가족들은 이제 노비로 팔려갔고 서림은
옛날에 내가 읽었을 때는 무슨 수령 자리를 얻었다, 뭐 향리였다. 서림이 향리 출신이었다는 말도 없고요. 네. 수령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포도청에서 정보원 뭐라고 했지? 하여간 뭐 네. 그 촉탁이 일본 말이라던데 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간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아, 저놈도 사실 저거 정말 나쁜 놈인데 네. 죽이자 소리가 나왔어요. 어. 근데 이게 조선의 관료들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쓰고 헌신작처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그게 제가 봐서 권력자들의 속성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봤던 치사한 놈들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사실 더 많아요. 보통적인 착한 사람은. 근데 꼭 악한 한 명이 착한 10명을 이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야, 쟤 이제 버리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거 저기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너도 같이 나갈래? 뭐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래도 조선 사람들이 관료들이 그렇게 아주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내다 치면 앞으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사실 서림이도 나쁜 놈이고 걔를 살려주는 게 우리가 또 임꺽정 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왜 지금 관군편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소설 볼 때는 서림이 저거 쳐 죽이고 싶고 막 그래서 뭐 나중에 맞아 죽는 거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죽이자 그랬더니 얘를 죽이면 나중에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나도 또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려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서림은 살긴 살았는데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거죠. 제가 전에 글 쓸 때는 이런 애는 그냥 살다가 술 조정하다가 인간 폐인되거나 어디서 맞아 죽거나 그랬을 것 같다. 요즘 같으면 책 써가지고 돈 벌었을 텐데. 아니 이런 사람들이 쓰는 책이 또 이게 이제 아주 잘. 그래도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좋다 예. 이런 사람들이 신기하게. 근데 하여간 조선 시대도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게 출판 시장이 크질 않았으니까 뭐 책은 조선 시대도 어떤 관비가 붙어가지고 뒷바라져 있었는지도 모르죠. 하여간 우리가 아는 거는 실록에는 이거를 교훈으로 남겼어요. 서림이란 놈은 죽이고 싶지만 쟤를 죽여보다 살리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왜냐하면 과학수사가 안 되는 시대니까 이런 애를 끄집어내야만 이런 사건을 진압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실록에 남겨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래도 나름 유학자들이 다 어쨌든 성리학자니까 나중에 이놈이 벼락 맞아 죽었다라고 써놓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실록에 절대 안 씁니다. 꼭 참고 재수 없어도 이런 애를 써야 앞으로 우리가 이게 된다라는 교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이상으로 임꺽정에 대해서 잘 살펴보았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말로 이 시기가 그렇게까지 그 이전 시기나 이후와 비교해서 더 살기가 힘드니까 임꺽정 같은 이런 스토리가 나올 만큼 더 힘든 시기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농민이 못 살고, 그러니까 사회 부조리는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희생되는 사람도 항상 있어요. 문제는 이게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그게 2대, 3대에 가야 터지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례를 보면. 조선시대 왜 삼남밀란도 이게 3대를 가요. 그래서 그 전봉준 아버지도 항의하다가 장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보통 장을 때려서 죽이는 경우가 조심하는데 이때 되면 꽤 많이 생기나 봐.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국가 공권, 그러니까 국가 체제가 위험해지니까 공권력의 남용이 오고 폭력의 남용이 오고 이게 한이 누적되면서 2대, 3대째 가니까 결국 반란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봤을 때 이게 명종 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시기가 제일 힘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어느 정도 누적이 돼 있다. 왜 우리 몸 아플 때도 어디가 아프면은 딱 어저께 뭐 하루 그저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축적이 된 게 몸에 병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삼남밀란 같은 경우는 터지니까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골아 있으니까 하나가 터지니까 연방으로 팍팍 터지고 그게 진압되니까 그 희생자들의 아들, 손자들이 다음에 그 농민 전쟁을 일으키고 대개 그 주령들 보면 다 거기 연결이 돼 있어요. 아버지가 때 뭐 삼촌 다 그게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황해도라는 요즘 아까도 우리 그런 말씀도 굉장히 뭐 컸다 작았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꽤 이렇게 깔려 있는 이런 조직이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16세기 명종 때 사회가 전 국토가 이렇게 폭발할 정도라고 그랬으면 계속 터져나야죠.
제2의 임꺽정이나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면은 오히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황해도 지역이 서울의 명문가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을에 가서 너 나와 이 자식아 두드려 패고 내가 차지고 이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름 또 방법을 써요.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땅을 사서 공장에 취직시키고 공장 일꾼으로 만들죠. 그럼 처음엔 농민들이 내가 자영업자다 월급쟁이 되니까 불만도 일으키지만 또 그러다가 뭐가 잘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자기 편을 만들어 가면서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파급되지 않고 봐서는 그런 어떤 사회 변화, 그거에 대한 어떤 지배층이나 권력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반대로 여기에 지금 명문 대가집 농장들이 많이 생기고 16세기가 되면 이게 자본이 돼서 이게 수출, 여기 무역도 하고 이런 게 생겨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시장의 확대가 아니라 어떤 특권층의 집단의 어떤 교환이라든가 수익을 통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범죄 단체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시골 동네에서 조폭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뭐 이렇게 돈이 도는데 시장 이런 데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황해도에 있었던 어떤 경제적 특수한 구조가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불만, 어떤 토지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가세하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토양이 됐다. 요렇게 보는 게 또 한 가지 아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뭔지 모르지만 저는 이쪽에다 표를 던지겠어요. 저는 그냥 임꺽정이 양아치. 죄송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그러니까 임꺽정 개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의적은 아닌 거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복잡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가능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비전을 가지고 무슨 나라를 갖다가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 이 정도까지는 절대로 아니었고, 그렇다고 너무나 단순하게 도적이라고 보기에는 나름대로 또 주변에 호응도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극적인 사건도 몇 번 있었고, 조선 전체로 봤을 때 가장 큰 도적단이었던 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좀 좋은 소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임꺽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